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부터 임대차 살펴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임대차 이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분야는 지금 제가 계획은 지금 현재부터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살펴본 후에 저희가 살펴보는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면 이 임대차 계약은 많이 접하실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민목 차원에서 일단은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본 후에 시험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빨리 감기 하셔서 바로 본론에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뭘 언급하고 싶냐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에는 당사장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용익물권에서 나온 개념이었죠. 그렇죠. 사용 수익, 용익 그렇게 해서 배웠던 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개념이 들어가네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면에 눈에 띄는 것은 차임을 지급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권, 지역권 이런 문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 지급이 성립 요소는 아니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러 약정하게 되면 등기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임대차 계약상의 조항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개념들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목적물입니다. 지상권의 경우는 타인의 토지, 다른 경우는 부동산의 표현을 쓰지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목적물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조항에 따르면 동산에 관련해서 규정된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동산 임대차 계약은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기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물에는 부동산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이라면 토지가 있을 거고 건물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고요. 건물이라면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하나는 주택, 하나는 상가입니다. 결국은 주택과 상가,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이 민법의 개념에 규율하는 법조문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과 상가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주택 임대차 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 법조문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의식 갖게 뭐냐면 그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양쪽 법을 다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 법이 우선 적용될 것인지 당연히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주택 임대차 계약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는 특별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온 법조문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 임대차 계약에도 차임 증가 청구권도 있고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차임 증가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상황에서 정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는 법조문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과 일반법이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무슨 법이 우선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제 첫 시간에 배웠죠. 법규, 의무법규, 강행법규 기억나십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법문상 명문으로 강행 규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 의미가 뭐냐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에 관련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규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기초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것과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은 달리 정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한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효력이 없다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갈 수도 있고요. 메꿔야니까요. 그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항상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가급적이면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에 입에되는 약정을 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쓰더라도 당사자가 그걸 쓰고 도장을 찍더라도. 또 한편 민법상 임대차 계약 이제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는 그냥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똑같습니다. 특별법, 일반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즉 적용되는 의미는 이 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조항들 가지고 계약의 효력 유무나 계약의 내용을 해석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향후에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계약서들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벗어나질 않습니다. 표준 계약서 자체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벗어나게 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되지 않으면 무슨 법을 가야겠죠? 민법상 임대차 계약 관련이 조문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조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시험도 잘 나오는 거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고요. 다만 이런 경우다 하더라도 중요해 보이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중요한 조항 중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될 것 같이 보이는 조항이 있지만 일정 금액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강행법규예요.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데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도 중요한 내용은 임차인에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 같은 경우는 현명적 강행규정,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사실상.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향후의 실무를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특별법만 아시면 안 되고 민법상 임대차 계약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자, 실무상도 중요합니다. 이제 워밍업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그러면 제가 평소와 달리 앞으로 배울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뭐였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목적물 사용 수익. 목적물 사용 수익. 반대로 뭐가 있었죠? 차임 지급 의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풀 때 이러한 개념 속에서 풀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념은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는 누구에게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의무가 있는지, 전세권과 생각을, 전세권에서 누가 있었죠? 전세권자한테 통상의 필요비는 전세권자 부담한다. 그 이유가 뭐였죠? 통상의 건물 보존에 필요한 수소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반대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겠습니다. 자, 그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임 지급 의무.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물권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있고 등기를 해야만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한 조항이 차임 증감 청구권. 그리고 공동 임차인이 2명, 3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투자자 사이에. 그런 게 그 사람들은 차임을 연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연체와 해지. 보통의 임대차 계약서는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문구를 안 넣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 법 규정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주택 임대차 계약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법상의 차임 연체 해지의 그 개월수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볼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서는 법정 갱신, 즉 묵시의 갱신이 하나의 쟁점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룰 겁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세권 기억나시죠? 딱 이렇게 전세권 물어보시면 포인트를 찾으셔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겠죠? 약정이 없다. 그럼 약정이 없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멸통고. 소멸통고를 했을 때 그 소멸통고에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까? 아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어떤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사실은 실무에서는 쓸 일은 없는데 시험상으로는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됐고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물권과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아, 물권과 임대차 계약의 임차권의 차이점을 이 파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감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들은 기본적으로 채권입니다. 물권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를 했을 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도 설명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비교를 할 게 뭐냐면 건물, 기타, 공정물 소유 등의 목적으로 뒤에는 식목, 체험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건물, 기타, 공정물 소유 등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과 뭐가 생각나셔야죠? 지상권이죠. 여러분, 지상권이 타인의 토지를 건물 등 소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지 임대차 계약과 이 지상권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아셔야겠죠. 뭐가 다를까? 지상권과 토지 임대차 계약의 그 물권이나 채권의 성격에 따라 지상권이 물권인 반면에 토지 임대차 계약성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시험에 잘 출제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돌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 어떤 분명히 목적은 있거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련된 겁니다. 반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은 토지 위에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하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건물 등이 좋겠죠. 이 건물 등이 있었으면 끝났을 때 지상권 했을 때 매수 청구권 아니면 갱신 청구권 같은 개념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상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 계약에도 이런 동일한 쟁점이 생길 거고 법조문이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함께 생각할 게 뭐냐면 비용 상한 청구권입니다. 비용 상한은 뭐가 있죠? 필요비, 유익비입니다. 비용은 항상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전세권 기억나십니까? 필요비 있었나요? 전세권자가 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에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조문에 필요비 있었나요? 없었죠. 유익비만 있었습니다. 왜요? 전세권자에게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유익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비용 상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다 써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다. 비용 상한 청구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아니다. 즉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비용 상한 청구권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효합니다. 반면에 그 부분 중요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 못한다고 약정을 하더라도 강행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부속물과 비용은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해지 통고. 자, 계약 기간은 임대차 계약은 종료는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지권, 법이 정한 해지권에 행사하여 종료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약정.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누구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게 약정 해지권입니다. 약정 해지권도 약정에 따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정 해지권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약정은 그겁니다. 어떤 너의 책임이 그 책임 사유를 묻지 않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런데 해지 통고라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해지 통고. 지상권의 전세권의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소멸 통고하는 경우처럼 임대차 계약도 해지 통고라는 게 있습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해지 통고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지는 내가 의사표를 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받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고의 특징은 뭐냐면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그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임대차 계약 전대차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계약서에 주택이든 상가이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대차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전대차에 따른 법정 분쟁은 복잡하거든요. 제가 실무적으로 좀 팁을 드리면 전대차 계약을 어떤 경우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본점이 계약을 하고 특약사항으로 내가 제3자를 데려오면 바꿔달라. 아니면
계약 기간 중에 전대차 계약을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프랜차이저나 어떤 누군가가 전대차 계약을 처음부터 특약상으로 허락해달라는, 동의해달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인 임대인은 뭔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성격상 그런 내용을 설명 못하지만 그 정도 선만 알고도 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대차가 있으면 같은 개념으로 양도라는 게 개념이거든요. 임차권의 양도. 근데 떠올린 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양도, 지상권 임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한이 없어요. 물권의 효력 때문에. 하지만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 계약, 결국은 전대차 계약은 지상권 임대랑 비슷해요. 지상권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달라요. 어떤 다르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은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죠. 여러분 계약의 상대방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누군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 입장에서 믿지 못할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한다면 거절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관계, 이런 표현은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특성상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전대차나 양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나 양도를 하는 것이 배신행위,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행위, 즉 배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의 법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대차가 뭐냐? 쉽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임대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가 소유주인데 제가 여러분의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얼마 안 지나가서 제 필요에 의해서 제 3자한테 임대차 계약을 또 하는 겁니다. 네가 써, 세요. 근데 양도, 임차권 양도는 제가 여러분들과 체결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가 임차권이 있죠. 그 임차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이 어떤 사업자고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때 쓰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임차권 양도를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활용도도 떨어지고요. 오히려 전대차 계약이 많이 활용됩니다. 전대차는 또 일부 샵인샵 개념도 보시면 됩니다. 샵 안에 별도로 또한 샵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일부는 내가 쓰고 또 일부는 타인에게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전대차 계약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럼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때 계약 관계는, 효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의 특징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차임과 별도로 보증금, 보증금의 성격. 의외로 보증금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증금 액수나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보증금의 공제와 관련해서 얼만큼을 돌려줘야 하는지 그 문제가 있는데 시험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비중이. 딱 예상외로 딱 나오는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배울 점에 대해서 한번 일괄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시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비교를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은 주택이나 상가는 없습니다. 차임과 관련해서는. 다만 차임 지급 연체 회주에서는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겁니다. 또 하나는 묵시의 갱신도 마찬가지고요. 3번과 관련된 조항은 없고요. 부속물 같은 내용도 없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민법상 규정이 될 거고요.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효력은 몇 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전대차에 대해 보증금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서설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인데 일단은 이 지문 자체는 정확하게 암기하듯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이 표현이 먼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 무슨 얘기냐면 타인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은 누가 될까요? 임대인은 당연히 부동산이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 기타 소유자로부터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자로부터 이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해. 어떤 경우냐면 신축공사, 빌라 같은 거 있죠? 다세다주택. 근데 시공사가 이제 돈을 나중에 받고 분양을 받아서 돈을 받겠다. 그런 경우 제가 설명한 적 있죠? 그런데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 시공사는 건축주나 소유주로부터 내가 임대해서 돈을 받을게, 보증금을 해서 공사비 충당할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경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유권, 기타 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여기서 모르는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지, 그 다음 주택, 건물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임대차 계약에는 토지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 이 문구가 맞을까?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이 문장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주택이냐 상가라는 표현, 임대차 계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면 일단 권한이 없더라도 소유권이나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더라도 유효하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자, 그거를 하나 이제 키포인트 잡고요. 따라서 일단 일반론입니다. 다 적용될 수는 임대인은 임차인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 수익하는 거죠. 결국 임대인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개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사용 수익하게 하고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또한 임차인은 누가요?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한 한 그 사용 수익의 대가로 이게 대가구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임대차 계약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좀 보면 대가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 이 개념 머리에 확실하게 기억하시죠. 사용 수익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 계약이다. 그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죠. 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읽어보시면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거를 계약상 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언제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렇죠. 나중에 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구가 계약 끝나면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만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차임의 2배의 손해배상 지급한다. 손해배상 예제 아니면 원상복구 관련한 기타 규정들을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하냐면 계약에 있으니까 계약상 의무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마 강의를 할 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목적물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면 임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 행사 근거를 제가 묻죠. 법적인 어떤 권리 행사 때 그 근거가 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임대인은 소유자로 가정하겠습니다. 소유자라면 213조에서 소유자니까 목적물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213조 기억하십니까? 소유권자의 반환 청구권. 점유자 상대, 소유자는 점유자 상대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점유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3조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인으로 해서 임대차 목적물 돌려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예컨대 손해가 발생하면 제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의 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방법이. 마찬가지 이 경우에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죠? 계약상 의무가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에 기초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의 기초, 계약서에 내는 문구에 기초해서 나한테 돌려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임대인에게 뭘 근거로 해서 임차인한테 당신의 소유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하면 저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213조를 근거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저한테 돌려주기로 써놨습니다. 즉 계약의 기초에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권 소유자가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합니까? 즉 이 경우에는 213조는 물권적 청구권 있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이 소유권과 213조의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되게 강조했죠.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임대인이 이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죠. 제3자에. 그럼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죠. 그러면 임대인이 만약에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213조는 행사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상에 종료된 그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는 과거에 가졌던 지위에 따라서 그 계약에 기초해서 물건을 달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상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매각하면서 임차의 면도 책임을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책임을 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면 굳이 매도인은 계약상 종료를 원인으로 해서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 상대로 목적물을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실무에서 간혹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아예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 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에게 지급을 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해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이 얘기가 뭡니까?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 없죠. 즉 남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거 뭐야? 한 거예요. 당연히 진정한 소유자가 관여가 안 됐다면, 야 임차인 너 뭐야? 왜 너 여기 있어? 너 나 알아? 몰라요. 너 누구한테 누구 허락 받고 쓰는 거야? 이 사람한테 허락 받고 나 그 사람 몰라.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는 임차인도 너 빨리 나한테 돌려줘.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수익이 가능한가요?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 수익에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입니다.
즉 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임차인은 진정한 소유자한테 지금 돌려줘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말미암아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임차인을 하여금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행불능으로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때 이후에 임대인의 차임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용 수익, 임대인의 의무는 사용 수익해 하는 거죠. 그 대가라고 했죠. 대가,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대가요. 이 차임을 주는 이유는 사용 수익의 대가예요. 근데 이만한 사정으로 사용 수익이 이행불능됐죠. 그럼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건데 임대인 진정한 소유가 나타나서 나한테 돌렸다고 했고 당신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난 사용 수익을 못해. 이행불능이라거든요. 그럼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또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하니까 나는 그 대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나.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 수익도 못하는데 임대인이 돈 줘, 월세 안 줘 하면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의무가 있어. 근데 이행불능이 돼 있어. 이행불능이야. 내가 사용 수익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대가인 차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기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그때 이후겠죠. 그 이전이 아니라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이후에 그 전에 가능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이후에 임대인의 차임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결국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 거다. 하나 또 포인트는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자나 아니면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타인의 허락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 개념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